자, 일 없는 날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9월 15일. 예전에 공지한 대로, 오늘은, 좀 이제 영어 내용을 특강하는 게 아니라 어학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해가지고 무지 심각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뭐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어학연수 뭐 왜 나쁘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고 자유로울 때 해외에 갔다 오는 게 왜 나쁘겠어요. 좋죠. 그러니까 뭐, 가면 안 된다라든지, 무슨 가면은 죄를 지을 것 같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드아웃도 안 만들었어요. 핸드아웃 안 만들고, 제가 얘기하다 까먹을까봐 순서를 그냥 적어왔어요. 제 볼 것만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의 제목을, 그래도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제목을 정했어요.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어학연수. 네,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줄여가지고 뭘로 할까요? 특강으로. 정말 어이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어학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몇몇 대안들하고 혼동하면 안 되실 것이, 교환학생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학위를 따로 공부하러 간다든지 하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에 6개월 혹은 1년 혹은 그 이상씩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학연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평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대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야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수영 비유를 들어서 어학연수의 효과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수영 비유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수영 할 줄 안다고 하면은 깊은 물에서 빠지지 않고 맥주병 아닌 거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우러 간다고 칩시다. 제가 세 가지 비유를 들게요. 첫 번째, 두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할 줄 알아요. 다시 말해서 물에 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다시 말해서 물에 뜰 수 없어요. 튜브는 타고 뜨지만 그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섬에 놀러 갔어요. 한 달간 섬에 놀러 갔는데 놀러 갔다기보다는 수영을 배우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섬에 갔더니 섬엔 진짜 놀 게 호수밖에 없어요. 주변이 다 호수야.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수 깊이가 다 3m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겠죠.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한 달 뒤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수영을 애초에 못했던 사람들이 수영을 할 줄 알고 돌아올까요? 여전히 모른 채 돌아올까요? 왜 모른 채 돌아오죠? 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모른 채 돌아오겠죠. 수영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수영이 조금이라도 늘어왔을까요?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올까요? 수영이 조금이라도 늘어왔겠죠. 왜냐하면 3m 높이라도 깊이라도 수영할 줄 아니까, 그리고 놀 게 호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서 수영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비유를 들게요. 조금 다른 비유인데, 두 그룹이 있어요. 똑같이, 물에 떠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한 달간 놀러 갔고, 놀 것이란 건 호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호수가 다 3m 높이가 아니라 한 1m에서 1.5m 높이에 얕은 곳도 있고, 아주 깊은 곳도 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그럼 이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서 이제 수영 배우러 갔다가. 그러면은, 이 수영 배우러 갔던 사람들 중에 물에 뜨지 못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물에 뜨고 수영할 수 있게 됐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물에 잘 못 뜨게 됐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1m에서 1.5m 깊이의 호수도 있고 깊은 호수도 있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이 가서 한 달 동안 거기서 놀다 오면 수영을 할 줄 알게 될까요? 여전히 모른 채로 돌아올까요? 대부분은 모른 채 돌아올 겁니다. 왜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m나 1.5m 깊이에서 하면은 물에 뜨는 방법을 거기서 한 달 동안 못 배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 많이 다녀보셨죠? 근데 수영 못 하시는 물에 가라앉나요? 네, 물에 이렇게 못 뜨죠. 근데 수영장 많이 가봤죠? 근데 수영장을 왜 많이 가봤는데도 여전히 물에 가라앉을까요? 물에 뜨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 얕은 곳에 가면은 물이 얕은 곳에 있어서 아무리 있어봐야 물에 안 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얕은 호수가 있고 깊은 호수가 있으면 결국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서만 놀아요? 얕은 호수에서만 논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여전히 물에 뜨지 못한 채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물에 뜰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한 달 갔다 오면 똑같이 깊은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역시 수영이 좀 늘어갖고 오겠죠. 그 얘기예요. 세 번째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 기간을 제가 아까 한 달이라고 잡았는데 이 한 달이 아니라 한 5년쯤 여러분이 다녀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5년쯤 다녀온다면 얕은 곳에 있던 사람들도 하다 보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할 줄 아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제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뭐냐면 어학연수라는 게 그 언어 습득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어학연수가 지금 뭔가요? 수영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을 어학연수라고 제가 비유한 겁니다. 그럼 호수는 뭐죠? 영어를 쓰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깊은 호수하고 얕은 호수는 뭘 제가 비유를 든 걸까요? 깊은 호수, 3m 이상의 호수는 영어권 국가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얕은 호수는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어학연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어학연수 기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학연수 기관에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왜 못 들어가나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생활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못하니까 거기 가서는 수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가서 뭐 하고 오는 거냐면 1.5m 있는 수영장만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다 나처럼 못하는 사람들이죠. 어학연수 기관에 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권과 사람들이 아니므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서로 어차피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시간의 대부분은 거기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주류 사회에 편입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럴 만한 물에 뜰 만한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수영을 어떻게 하면은 그 물에 뜨는 방법을 배울 수 있나요?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수영할 줄 알아. 수영할 줄 아시죠? 물에 뜨죠? 그럼 물에 뜨는 법을 어디서 배웠나요? 어떻게? 학원에서 제 말은 이제 수영 얘기예요. 수영. 수영장 강사님한테 그렇죠. 네. 이제 비유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장 가서 수영장 강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렇죠? 또 저는 수영을 어디서 수영할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뭐 자유형, 저병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개헤엄 할 줄 압니다. 근데 물에 뜰 수 있어요.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바다에서도 무섭지 않아요. 막 100m까지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수영을 어디서 배웠냐면 수영장이라는 건 저희 어렸을 때 살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전라도 사투리로 깨벗고 수영한다 이런 말인데 깨벗고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빨개벗고를 깨벗고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보면 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깊은 물도 많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깨벗고 노는 데서 저도 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도 먹고 그러다가 친구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수영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도 수영할 줄 압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를 들 수 있냐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들 수영 강습하는 데를 계속 보냈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럼 이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영을 이제 물에 가라앉지 않고 배운다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개울 같은 데서 이렇게 배우게 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노출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맙게도. 그게 아니라면 좀 인위적인 방법으로 노출된 경우는 뭐냐면 엄마가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된 동화책 읽어주고 또 아이가 읽게 하고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한 거. 이건 엄마가 수영장에 계속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수영 강사님한테 배운 거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에 오는 겁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수영장 한 달 동안 간 거 비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영을 못한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럼 수영 못하는데 잘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그 섬에 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 않고 배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꼭 미국에 가야지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빠르게 영어를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까 들었던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어차피 거기 가도 여러분이 3m 물속에서 수영하진 않을 거란 얘기죠. 못할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뭘 해요? 1m 깊이의 얕은 데서 서로 수영 못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에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 자기들끼리 튜브 타고 물장구 치고 노는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럼 제가 아까 한 달 얘기했었죠. 근데 한 달이 아니라 그게 5년이 된다면은 기회는 좀 더 많아져요. 그리고 왜 제가 수영을 한 달이라고 얘기하면 수영 배우는 게 쉽나요? 영어를 의사소통 못했던 사람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가능한 게 쉽나요? 수영이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영어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든 수영을 그렇게 1대1로 생각하지 마시고 훨씬 어려운 게 영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꼭 미국에 가야지 영어를 배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그 영어로 된 자료들이 노출했다면, 주변 환경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어려서부터 엄마가 신경을 써가지고 국제학교에 보낸다든지, 뭐 이래서 했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웠겠고, 아니게 되면은 집에서 엄마가 맨날 수영장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영어 교육을 아주 잘 시켰어. 그냥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학연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성인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 혹은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 배울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지만 계속 여전히 뭘 열심히 그리고 있네요.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만 계속 여전히 잘 못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많은 상당 부분 우리가 얕은 물에서만 그 수영을 배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나거든요. 지금 뭘 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 집중이 계속 안 되고 있어. 그 국내에 있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 영어를 배운다고 할 때 좀 더 우리가 더 바른 방법으로 잘 배우면 외국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똑같이 물에 빠지지 않는 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이제 수영장에 가야 되잖아요. 수영을 잘 가르쳐 주는 곳, 수영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바라건대는 그게 어디예요? 여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나는 가고 싶어. 가야죠. 근데 기왕 가는 거 생각해보면 항상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cost effectiveness죠. 우리말로 하면 뭔가요? 가성비, 네. 비용 효율성, 가격대 성능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학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투자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드는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제가 97년에 갔을 때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때보다는 비쌌겠죠. 제 기억으로 얼마였던 기억이 나냐면 수강료는 어학연수 기관에서 한 달에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홈스테이 비용이 1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6개월 정도 하면 그것만 따졌을 때 12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생활비를 뺀 거죠. 예,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1년이라는 기간이 되면 몇 천만 원이 되겠죠. 3, 4천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 비용을 들였으면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영어 능력 향상 정도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채우지 못하고 와요. 왜 그러냐면 가서 이 얕은 물에서 놀고 오니까 그런 거죠. 기껏해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의 대화할 기회가 선생님밖에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 일본인이야. 얘는 물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유럽에서 온 사람들,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 결국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깊은 물이 아니라 낮은 물에서 놀고 온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애초에 아까 깊은 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 있죠. 아주 능수능란하지는 않지만 깊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어학연수 기간 설사 갔다 하더라도 어학연수 기간 가서 4시간 수업 듣고 나서 끝나고 뭘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원어민 사회에 훨씬 더 쉽게 편입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대표적인 예로 집에 있는 하숙집 아줌마. 원어민이잖아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면 그 아줌마랑도 그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조금 지나면 그 아줌마도 날 피하고 나도 아줌마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 가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처음에는 그래 맨날 그 집에서 하숙집에서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될 거라는 허황된 망상은 한 달이면 깨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더 최악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트러블이 발생해요.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면은 특히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10중 8구는 한 달이나 2달 혹은 그 이상 있다가 결국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근교에다가 방을 잡아요. 월세를 내고 그리고 혼자 하기 비싸니까 다른 한국인과 2명 혹은 3명 제가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2명이나 3명이서 비용을 나눠가지고 거기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밥통도 사. 밥통은 꼭 삽니다. 그리고 삼겹살 불판을 꼭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2명, 3명 간 그 집에는 반드시 그게 있어. 그래서 주말마다 와가지고 한국인들이 모여요. 김치에 삼겹살 파티합니다. 소주 사다가. 대부분 그렇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이것과 비슷한 전철을 밟기 때문에, 결국에 물에 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봐야, 여전히 물에 뜨지 못한 채로 어지간한 기간 동안 그냥 돌아와요. 어학연수 10년 가는 사람 봤나요? 못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생이 길지도 않고. 대부분은 얼마나 갔다 와요? 아무리 길어도 1년이죠. 그 1년이란 기간은 수영으로 따지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봐야 아닌 거예요. 단,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근데 제 친구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 많이 늘어서 왔다고 하더라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지 않았는데 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물에 원래 뜰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물에 뜰 수 있는 사람 비율을 들어볼게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물에 뜰 줄 아는 상태에서 갔어요. 저도 몰랐지만 가보니까,
거기는 원어민들하고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별로. 우리 그 미국인 한국말 잘하는 미국인 교수님 빼고는 저는 외국인을 본 적도 없어요. 어학연 그 회화학원 2달 정도 다닌 것밖에.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공포도 있었고 정말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갔는데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의사소통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 알아듣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행장 공항에 내려가지고 밴쿠버 공항에 내려서 이 앞에 수석 밟는데 좀 깜짝 놀랐던 게 그때 97년이었어요. 앞에 한 200명이 서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 내렸는데 다 한국 사람이고 다 어학연수 온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200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뛰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거기 내리면 한국 사람들이 쫙 줄 서기 때문에 빨리 뛰어서 앞으로 가야지 수석을 밟고 지나간다는 거를 어학연수 기관에서 알려줬더라고요. 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거의 맨 끝이에요. 200명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이 안 줄어들어요. 200명 줄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안 줄어들어. 왜 안 줄어들었을까요? 그 하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어학연수 기관 온 사람이.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다 못해서 한국어 통역할 만한 사람들 거기 직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되는 걸 봤는데 제 앞에서 한 대여섯 번째 있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나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갔다 왔다 뭐 또 물어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 못한 제가 글로 가서 도와줬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절친이 돼가지고 지금도 만난 친구가 됐는데 도와줬어.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갔던 것 같아요. 제 앞에 5명은 제가 도와줬어요. 근데 보니까 단 한 명도 쉽게 이 사람 통과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거기 내 앞에 있던 200명가량의 사람들 중에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던 거였어요. 어학연수 기간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가서 봤더니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verbal 테스트라고 written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나는 내가 되게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 캐나다인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니 혹시 그 다른 영어권 국가에 거주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없다고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written 테스트는 다 맞았고 verbal 테스트도 여기 우리 어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조금 웃어줘야 됩니다. 잘난 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한테 옵션을 줬어요. 무슨 옵션을 줬냐면 6개월치를 제가 미리 돈을 내고 갔는데 다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100%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되게 양심적인 곳이었죠.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면은 제 상위 클래스에 A++ 그 반이 있었는데 그 반에서 수강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달을 수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5개월치를 환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개월 어학연수 같지만 어학연수는 한 달을 한 거죠. 그럼 5개월은 뭘 했을까요?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왔죠. 이제 뭐도 있어요? 집에다 얘기했을까요? 절대 안 했죠. 생활비대로 받고 하숙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6개월 내내. 그리고 6개월이 끝났을 때 남은 한 15일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서 그냥 있게 해줬어요. 그 6개월 안에 그분들이 정말 절친들이 된 거죠. 전 하숙집이 너무 좋았어요. 매일 가면 하숙집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특히 아저씨하고 친했어요. 딸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이었는데 딸들이 막 아주 말 안 듣고 막 사고 치고 다니고 이랬어요. 아들이 제 또래가 있었는데 다른데 대학에 가가지고 아들도 큰아들이 지금 집에 없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저랑 맥주 마시면서 저한테 하키 가르쳐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하루에 2-5시간 항상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동안에 소위 A++ 반에 있는 갔더니 한국인이 한 2-명 뭐 일본인 뭐 이렇게 다 여러 명 있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 선생님의 대화를 잘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지. 소위 잘한다는 사람들인데. 근데 또 거기서 이제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기관의 한 70%는 다 한국인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더 좋다는데 가니까 더 많아. 다 한국인이야.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 한국어를 못 쓰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대화하는 사람들이 다 의사소통이 잘 돼요. 자기들끼리는. 왜요? 얕은 물에서 튜브 타고 노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나중에 또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대부분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그 하숙집 아줌마 아저씨하고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대화를 안 하고 산다는 거지. 제일 큰 문제가 뭐 김치 뭐 이런 냄새 문제 이런 문제였죠. 저는 종종 말하지만 김치를 결국에는 식탁 위에 올려놓게 됐어요. 그 집에 김치를 가르쳐줬어요. 신라면과 김치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넣어서 먹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나오고 나서도 거긴 항상 신라면을 앞에 놓고 거기 아들이 있었는데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좀 어린아이였는데 저랑 많이 놀았어요. 얘한테 가르쳐주고 나서는 매일매일 먹게 돼서 너무 재밌게 6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갈 때도 여행을 다녔는데 여행은 거기 현지인 2명하고 유럽에서 온 친구 2명 그리고 한국인 저하고 또 1명 6명이서 그 락키 산맥을 차를 빌려가지고 놀러 갔습니다. 물론 다 대화는 물론 이제 영어로 했고요. 저는 그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최대한 이용할 만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엑스파일이 하고 있었는데 엑스파일이 저녁에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운 증후군을 가진 그 아이하고 그 아이 친구가 있었는데 꼭 그 시간만 되면 엑스파일을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집에서 엑스파일 봤어요. 또 저녁에 보니까 7시에 캐나다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뉴스를 맨날 와서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보면 그리고 또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일요일에선 내내 거기 있었어요. 봉사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 봐주고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 하는 것들을 내가 듣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수영비로 돌아와서 수영을 할 줄 알게 되고 나서 가면 깊은 물에서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수영을 못하게 되면 여전히 가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끼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무서우니까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기회 자체가 아예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목적이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거였는데 결국 영어를 배우러 간 게 아니라 구경하다 온 거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라고 했는데 1년을 가가지고 3, 4천만 원을 썼는데 가가지고 영화 티켓 끊는 법, 한국 식당의 위치, 커피 시킬 때의 법, 이런 거. 그거는 영어를 배워온 게 아니죠. 그들이 사는 법을 일부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영화 보다가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은 1년 여행에서 갔다 오면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얘기가 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꼭 미국에 가야지 영어를 배우는 건 아니라는 얘기는 미국에 가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그 영어권 국가 사람들의 문화에 노출돼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애초에 영어를 못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학연수는 아이러니컬하지만 결국에는 영어를 못하고 가가지고 잘하고 오게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할 줄 알고 가서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오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갖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갔어요. 그럼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좀 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능한 한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그 깊은 물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거지. 하숙집을 반드시 구하고 어학연수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어학연수 기간에서 듣는 수업 시간을 최소화해요. 근데 왜 어학연수 기간에 그래도 도움을 얻어야 좋으냐면요. 아예 그 원어민들이 사는 국가에 가서 연고가 전혀 없으면 애초에 그 집단에 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학연수 기간 잠깐이라도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숙집을 구하고 또 하숙집 아줌마하고 저는 하숙집 아줌마하고 친한 아줌마하고 친하게 됐어요. 중국계 아줌마였어요. 근데 그 아줌마도 이민 온 아줌마예요. 3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발음은 중국 발음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이가 27살인가 아마 그랬는데 그 집에 23살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놀러 갈 때마다 제가 우리 하숙집 아줌마한테 놀러 갈 때마다 그 메리 아줌마 집에 갈 때 항상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차 마시고 먹고 그 얘기하고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하숙집에서 친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사는 거를 6, 7개월 동안 다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 놀러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대학은 안 간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사고뭉치였어요. 돈도 못 버는데 100% 대출을 받아가지고 폭스바겐 차를 사온 거야. 중고차를. 그러니까 아빠하고 그냥 엄청 싸운 거지. 아빠가 그날 저녁에 술 마시면서 저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려고 해봐야 맥주밖에 없었지만 너무 좋았던 건 그분이 광에 맥주를 이렇게 짝으로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으라고 나중엔 친해지니까. 그 딸 얘기하고 또 나중에 딸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자기 회사에 같이 가보겠냐고 해서 그 딸하고 회사 가가지고 구경했어요. 거기 사람들하고 놀고 논다기보다는 그냥 차 마시러 같이 따라가 보고 어차피 나는 수업이 한 달밖에 안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시간이 펑펑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말 되면은 어디 놀러 가면 나도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라우스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그 근교 근처에요. 거기 하이킹 가고 누구랑 캐나다인들이랑 저는 한국 사람들이랑 노는 거는 가끔 주말에 얘기했던 삼겹살 먹으러 간 거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 줄 알았어.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람들하고 또 주말에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스탠리 파크라는 곳에 갔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일주일에 주말뿐이 아니고 일주일에 5번은 갔으니까 하루에 4시간씩. 거기 어떤 때는 알게 된 캐나다인이랑 가고 어떤 때는 한국인이랑 가고 해서 뺑뺑 돌다가 거기 몇 명이서 10대 애들이 모여가지고 슬라럼 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거기 껴가지고 내가 배우고 그리고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 사 먹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으면 전혀 그런 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류사회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컨택트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구해서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왜 해? 그래서 보면은
물론 궁여지책으로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제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더 좋은 거는 온라인 강의 듣는 게 아니죠. 온라인 강의는 여기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거, 여기 오면 못하는 거,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현지인들과 컨택할 방법을 늘리는 거고, 또 더 좋은 건 전 TV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미드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매 시간 7시가 되어야 볼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매 시간 6시가 되어야지 뉴스를 볼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그 시간에 매일 보게 되는 거죠. 미드 좋아한다고 해봐 한 에피소드 2개보다 바빠지면 못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매일 보게 됩니다. 매일 보게 되는 게 이게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을 최대한 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시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해도 결국 영어가 안 되면은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학연수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어학연수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영어를 여기서 배우고 의사소통에 큰 지장이 없을 때 어학연수 할 수 있는 국가에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렇게 된다면 1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몇 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정말 영어를 말하는 법,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는 법을 한국에서 제대로 배우고 나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고 나서 준비된 상태에서 가야지, 그냥 무작정 가서 그냥 가면은 미국 공기를 마시면 갑자기 내 두뇌가 변해가지고 갑자기 영어가 들리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마치 그걸 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 공기를 마시면 내 두뇌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미국인들의 말이 갑자기 이해되길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봤고, 제가 그 친하게 된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들어가는 날짜하고 나온 날짜가 한 보름 차이 났어요. 그 친구는 보름 정도 더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놀러 왔거든요. 저는 1월 30날에 가서 8월 17일인가 왔는데 그 친구는 9월 초인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공교롭게도 군대 갔다 와서 휴학 기간이 때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1년 넘게 공부했다고 해서 혼자서. 근데 그 친구가 7개월 갔다 왔는데 여전히 영어는 갈 때나 올 때나 똑같았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토익 시험을 그 친구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갈 때랑 올 때랑 100점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토익 시험 점수 100점을 위해서, 토익 시험 점수 100점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 많은 돈을 쓰고 온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그러니까 영어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갔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그런 거죠. 한 가지 고려될 점이 또 있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학연수 22살에 어학연수 6개월, 저는 영어를 꼭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는 되게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학연수라고는 하지만 사실 말을 배우는 거 말고 배우는 게 많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고 참 많은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했던 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까지 얘기거리가 생겨. 저도 지금 얼마나 많이 써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생해. 거기 한 번만 다시 가봤으면이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23살, 24살, 29살 상관없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외국에 나갔다 보는 거 좋은 경험이라 봅니다.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어학 능력이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별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몫인데, 가서 그냥 무작정 간다고 해서 어학연수 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려면 준비를 하고 가야 되고, 또 가서도 여러분들이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어학연수 혹은 거기 공부하러 가가지고 종종 제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할 때 거기 수영을 못 하고 갔어요, 그 사람이. 그럼 제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거기서 못 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아직 안 가는데 가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면 여기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가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경험을, 좋은 경험을, 어학적으로나 그런 외적인 측면에서 경험을 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환학생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봅니다. 왜냐면 교환학생은 제가 만약에 저 때 교환학생이라는 제도가 존재했다면 저는 그걸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학연수여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둔 곳이 아니라 이건 깊은 물에 노는 거거든요. 이거 가보면은 현지인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학연수로 갔을 때보다 훨씬 현지인들과 컨택트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리고 수업이라는 것도 들어야 되고, 내가 페이퍼도 써야 되고, 디베이트도 해야 되고, 이러면 훨씬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어학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어학연수보다는 교환학생이 훨씬 낫다고 봐요. 근데 역시 그거에도 제한이 있겠죠. 영어 못하고 하면 내내 1년 동안 강의 녹음하고 있어야 돼요. 강의 녹음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 무슨 얘기인가 듣고, 근데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잘못 알아가지고 숙제 엉뚱하게 해가지고 혼나고, 학점 못 받아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주말 되면 그런 스트레스, 언어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놀러 가고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져요. 근데 그래도 굳이 비교한다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환학생은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오히려. 근데 교환학생 갔다 온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가 되는 일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절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뭐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나요? 또 얘기 안 한 거 있나? 좀 이렇게 뭔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승란 씨? 교환학생 갔다 왔나요? 갔다 왔군요, 지승란 씨는. 그럼 지승란 씨는 어땠나요? 교환학생 가서 느낀 게 뭐였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에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런 측면이 좋았다, 이런 측면은 안 좋았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교환학생 어디로 갔다 오셨죠? 저는 유타 대학교로 유타. 네, 갔다 왔는데 좋은 점은 확실히 그 외국 사람들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확실히 그런 그 깊은 물에 좀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인풋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빠르다고 하는 거는 그런 바로 반응하는 거에 대해 좀 익숙해져서 하지만 그게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말하는 게. 그리고 저는 좀 친구를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그 친구랑 친해져서 좀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방도 같이 쓰고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말했듯이 선생님도 경험했듯이 그 친구 사촌이 하우스보트 같은 걸 갖고 있어서 같이 놀러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수영하고 막 이렇게 같이 막 놀고 그렇게 좋은 경험 많이 했는데 좀 지금 와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인풋이 더 있었을 때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돈은 좀 많이 썼는데 그만큼은 네. 그렇죠. 그만큼 네.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경험이었던 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류 사회하고 연결될 만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학연수 기관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학연수는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경험은 좋으니까 준비된 상태에서는 어학연수가 아니라 어떤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주류사회에 내가 잠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다면 그걸 만들어서 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어학연수 준비생들을 막았어요. 이제 준비생들 막고 차라리 그러려면은 여러 군데를 여행을 한번 해봐라. 그게 훨씬 좋은 경험일 거다 해서 지금 갔죠. 누구죠? 권수진 씨. 네, 권수진 씨가 어학연수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걸 계획을 수정해서 몇 달 동안 여행을 하기로 하고 갔어요. 훨씬 좋은 경험이라고 봅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해봤는데 유럽 여행 경험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못했을 때였지만 정말 많은 걸 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학연수가 어떤 그 매직필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영어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오늘 얘기의 이제 끝이 되겠습니다. 자, 하루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